안녕하세요. 문학캐스터 레몬입니다. 오늘 함께 볼 작품은 1939년에 발표된 정지용 시인의 춘설입니다. 사실 1939년은 정지용 시인 개인에게 굉장히 뜻깊은 해였는데요. 바로 그해 8월에 문예 잡지 문장을 창간했기 때문입니다. 문장은 1941년에 일제의 조선어 말살 정책 때문에 없어지기는 했지만 새로운 문인들을 발굴하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잡지예요. 우리가 교과서에서 자주 만났던 조지훈 시인, 박두진 시인, 박목월 시인, 박남수 시인 모두 이곳에서 추천을 받아 등단했죠. 이태준 작가와 이병기 작가와 함께 심사위원으로 활동했던 분이 바로 정지용 시인이었습니다. 정지용 시인은 윤동주 시인과도 인연이 깊은데요. 이준익 감독의 영화 동주를 보신 분이라면 아마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이 영화에서 청년 윤동주는 유학을 고민하면서 정지용 선생을 찾아갑니다. 청년 윤동주의 대사는 이렇습니다. 창씨 개명을 하면서까지 유학을 가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까지 해서 유학을 간다는 게 왠지 부끄러운 생각이 들어서요. 정지용 선생은 이에 이렇게 대답하지요. 부끄럽지, 부끄럽고 말고.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 내가 부끄럽고, 이렇게 늘 술만 마시고 있는 내가 부끄럽고, 자네한테 일본에 유학 가라고 권하는 나도 부끄럽고. 윤 시인, 부끄러움을 아는 것은 부끄러운 게 아니야. 부끄러운 것을 모르는 놈들이 더 부끄러운 거지. 실제로 윤동주 시인은 정지용 시인의 대학 후배인데요. 두 사람 모두 일본 교토에 있는 도시샤 대학에서 공부를 했죠. 정지용 시인은 나중에 윤동주 시인의 시집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의 서문을 써주기도 합니다. 저는 위의 대화가 이 정지용 시인의 성격을 잘 고증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는 일제강점기가 끝난 후에도 우익과 좌익 어느 곳에도 치우치지 않으려는 그의 시처럼 순수한 행보를 보이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쩌면 이렇게 생각할지도 몰라요. 세상을 제대로 읽지 못하는 소심한 사람이었구만. 세상에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어딨어. 우리 모두 죄를 지으면서 살잖아. 더 큰 목표를 위해서 작은 먼지를, 작은 더러움 좀은 감수해야지. 이 세상 돌아가는 판을 읽을 줄 모르는 사람이었네. 하지만 제가 춘설을 통해 느꼈던 정지용 시인은 누구보다 결연한 의지로 자신 나름대로 세상을 읽으려는 의지가 강했던 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작품 해설에서는 그런 정지용 시인의 모습을 찾아낼 예정이에요. 이렇게 정지용 시인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리는 이유는 춘설이라는 시를 이해하기 위해서 시인의 삶을 먼저 들여다보는 게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스스로 시를 해석하고 이해할 수 있으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우리는 대부분 그렇지 못하잖아요. 시대나 시인에 대한 생각을 해보면 표현법만을 훑었을 때보다 훨씬 더 풍부하게 시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3단계로 나눌게요. 먼저 시를 한번 쭉 읽어본 후에 표면적으로 시를 이해해보고 그 속에 담긴 뜻을 파악해보고 마지막으로 표현법을 정리하는 순서로 진행할게요. 문 열자 선뜻 먼 산이 이마에 차라. 우수절 들어 바로 초하루 아침. 새삼스레 눈이 덮인 매뿌리와 서늘없고 빛난 이마바지하다. 얼음 금가고 바람 새로 따르거니 흰 옷고름 절로 향기로워라. 옹송그리고 살아난 양이 꿈 같기에 설어라. 미나리 파릇한 새순 돋고 옴짓 아니기던 고기 입이 오물거리는 꽃 피기 전 철 아닌 눈에 하돛 뻗고 도로 춥고 싶어라. 이제 상상해 볼까요? 춘설은 봄에 오는 눈이에요. 봄눈이죠. 입추는 지났지만 아직 봄이라고 하기에는 날이 조금 차가운 모양입니다. 눈이 내린 걸 보면요. 우수절은 양력으로는 2월 18일 정도가 되니까 아직은 조금 쌀쌀한 날씨일 거예요. 시적 화자는 따뜻한 방 안에서 봄눈을 맞다가 문을 열어서 차가운 공기를 맞습니다. 와, 순간 상쾌한 공기가 몸을 확 감싸겠죠? 시적 화자가 입고 있던 옷자락이 봄바람에 살랑살랑 흔들거립니다. 저 멀리 보니까 얼음도 금이 간 것 같고 바람도 새롭고 미나리도 새싹이 돋은 것 같고 물고기도 입을 오물오물거리는 것이 이제야 세상 만물이 다들 움직이는 것 같아요. 이 모든 게 꿈만 같습니다. 이렇게 봄눈을 보고 있으니까 그냥 두터운 속옷은 벗어두고 저 봄눈 속으로, 추위 속으로 들어가고 싶네요. 어때요? 시의 표면적인 내용은 한 사람이 봄눈을 본 감상이라고 할 수 있네요. 우리도 요새 코로나19 때문에 집안에만 답답하게 있다가 창문을 열면 어때요? 확 신선한 공기가 폐까지 들어오면서 잠깐은 해방된 느낌이잖아요.
그런 감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벌써 잊어버리셨을지도 모르지만 제가 아까 정지용 시인은 자신 나름대로 세상을 읽으려는 의지가 강했다고 했죠. 그런데 방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춘설의 표면적 해석에는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는 것 같네요. 그렇다면 두 번째, 시 속에 담긴 의미로 들어가 볼게요. 사실 이 시의 맨 처음부터 이 시인의 의지가 드러난답니다. 화자가 처음으로 하는 행동이 뭐죠? 바로 문 열어 젖히기입니다. 여기서 문을 연다는 것의 의미는 자신만의 세계에서 벗어나서 세상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문은 여기서 나와 세상의 경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을 향한 문을 열고 처음으로 세상을 느낀 곳이 어디죠? 네, 이마예요. 이마가 차가움을 느끼잖아요. 이마는 우리의 신체 구조상 뇌가 있는 부분이죠. 우리가 지적인 능력이나 이성이라고 하면 떠올리는 신체 부위가 바로 뇌잖아요. 그러니 이성과 지성은 이마로 생각할 수 있고 차갑다는 감각은 세상을 마주한 놀라움을 의미할 거예요. 이렇게만 생각하면 어려우니까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은 혹시 이런 경험 해보신 적 있어요? 뭘 배웠는데 너무 깜짝 놀랐던 경험이에요. 이렇게 깜짝 놀라면 온몸이 갑자기 부르르 떨리면서 서늘해지기도 하죠. 저는 아주 어렸을 때 백과사전에서 흰수염 고래의 사진을 보고 이런 차가움을 느꼈던 것 같아요. 소름이 돋았다고 해야 되나요? 흰수염 고래랑 사람을 비교해 놓은 그림을 봤는데 머리털이 곤두서는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아마도 화자가 말하고 싶은 것도 이런 종류가 아닐까요? 자신이 자신만의 세계에서 나와서 처음으로 세상을 이해하려는 시도를 할 때, 세상을 해석하려고 시도를 할 때 차갑다고 느낄 만큼 놀랍고 대단한 경험을 하게 된다고요. 여기에 선뜻이라는 부사까지 더해서 이 경험이 얼마나 갑작스럽고 대단한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화자는 어떻게 할까요? 세상을 하나하나 눈여겨보기 시작하면서 자기 나름대로 해석하겠지요. 이제부터는 발견의 연속입니다. 새삼스럽게 눈이 덮인 뇌뿌리에 반짝이는 모습도 발견하고 물이 얼어있는 곳이 금이 가는 모습도 느껴보고요. 바람에 날리는 내 옷고름이 향기롭다.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옹송그리고 살아나는 봄과 새싹을 틔우는 미나리의 모습도 구경하지요. 그런데 진짜 산 봉우리가 막 신호를 보내는 것처럼 반짝반짝거렸을까요? 진짜로 얼음이 녹는 모습이 눈에 보였을까요? 아니죠. 그렇지 않았겠죠. 이 모든 것이 바로 화자의 해석인 거예요. 그렇다면 한 가지 의문이 더 생깁니다. 굳이 자신의 시선으로 바라본 풍경을 시로 남겨야 했을까? 그리고 그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 일일까? 교과서에 실릴 만큼 중요한 일입니다. 세상을 해석한다는 건 내가 실존한다는 의미거든요. 실존. 말은 많이 들어봤는데 정확히 뭔 줄 알 수가 있어야죠. 그쵸? 쉬운 말로 설명을 해볼게요. 여러분은 여러분이 존재하는 걸 믿나요? 왜 믿죠? 스스로 생각하고 표현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세상에 대한 해석을 한다는 것, 생각을 표현한다는 것은 곧 자신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존재임을 드러내는 것이겠네요. 맞습니다. 우리는 똑같은 오렌지를 보아도 사과를 보아도 다 다르게 해석하죠. 100% 달라요. 아닌데요? 레몬님, 난 오렌지를 보면 오렌지다 하고 생각하고 저 친구 역시 오렌지를 보면 오렌지다 하고 생각할 것 같은데요? 네, 그럴 수는 있죠. 그런데 그건 표현이 같은 것이 해석이 같은 게 아니에요. 그게 바로 언어의 한계입니다. 언어는 우리의 해석을 100% 반영하지 못해요. 늘 부족하죠. 다시 실존, 이 무시무시한 용어로 돌아가 볼까요? 실존이 뭐가 그렇게 중요할까요? 인간이 존재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서 나오거든요. 인간 한 명 한 명이 주체적이고 소중한 존재로 살 수 있는 이유. 인간이 그렇게 아름답고 다양한 것들과 추하고 끔찍한 것들을 동시에 남긴 이유가 바로 세상을 해석할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게 우리가 로봇보다 뛰어난 이유기도 하지요. 시인은 표면적으로는 봄 풍경을 맞이하는 단순한 상황을 그리고 그 이면에는 세상과 연결되는 개인의 모습을, 실존하는 개인의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자, 이면적인 해석은 여기까지 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시의 표현법을 정리해 볼까요? 화자는 처음부터 선뜻, 느낌표 이렇게 부사와 느낌표로 영탄법을 표현하는데요. 그만큼 놀랍다는 뜻이에요. 여기뿐만 아니라 뭐뭐 차라, 향기로워라 여기에서 영탄적 표현이 드러나지요. 무엇 때문에 영탄적인 표현을 썼을까요? 바로 강조하기 위해서예요. 시적 화자가 이 풍경을 보고
어떻게 느꼈는지 제대로 드러내기 위해서죠. 시인은 나름대로 자신의 깨달음을 아주 감각적으로 그려냈는데요. 가장 많이 쓰인 심상이 바로 공감각적 심상입니다. 감각의 전이 감각이 이동한다고 하죠. 어디에서 어디로 이동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첫 번째 연에서는 먼 산이 이마에 차라 하고 말했지요. 이렇게 눈으로 본 산을 살에 닿는 것처럼, 다시 말하면 시각적인 심상에서 촉각적인 심상으로 전이된 모습을 표현했습니다. 세 번째 연에서도 역시 산봉우리에 덮인 눈이 반짝하고 빛이 나며 이마에 와 닿아서 서늘하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여기서도 시각적인 심상이 촉각적인 심상으로 전이됐죠. 여기서 눈은 차가운 감각, 즉 봄의 생동감을 내가 더욱 잘 볼 수 있도록 일깨우는 존재이기 때문에 봄눈은 긍정적인 의미입니다. 한 가지 더 덧붙이자면 산봉우리라는 외부 전경이 결국 이마바지를 통해서 화자의 내면으로 들어왔다고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연에서는 바람이 불어와서 흰 옷고름이 향기로워졌다라고 표현을 하면서 시각에서 후각으로 감각의 전이가 일어났습니다. 다음으로 헷갈리는 표현이 바로 꿈같기에 서러라 일 텐데요. 이는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이런 모습이 꿈 같아서 서럽다라는 의미하고 꿈을 꾸는 것처럼 낯설다라는 의미죠. 왜 서러울까요? 봄이 와서 만물이 열심히 꼬물꼬물 움직이는 모습을 보니 그렇습니다.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왜 서럽죠? 아마 움츠리고 살아온 겨울이 너무 추워서 그랬던 게 아닐까요? 그때를 생각하니 너무 서러운 거죠. 그렇다면 왜 낯설까요? 마찬가지로 오랫동안 겨울을 났기 때문에 오랜만에 살아 움직이는 봄의 모습을 보니 낯설 수 있습니다. 아직 봄의 모습이 익숙하지 않으니까요. 마지막 연에서 볼 수 있는 도로 춥고 싶어라 역시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이제 핫옷을 벗고 봄이 오는 차가운 기운을 느끼고 싶다 하고 다시 겨울로 돌아가고 싶은 아쉬운 마음, 이렇게 두 가지죠. 이 부분은 역설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봄이 와서 들뜨기도 하지만 겨울이 간다는 생각에 조금 공허한 마음 역시 들기 마련이니까요. 춘설, 봄눈을 중심으로 다시 한번 해석을 해보면 시적 화자는 문을 열어 차가운 봄 기운을 맞으면서 봄눈을 바라봅니다. 봄눈 사이로 생동하는 봄이 얼음, 바람, 미나리 새순, 오물거리는 고기 입으로 묘사됐지요. 그 모습을 보던 나는 이 모든 게 꿈처럼 느껴져서 서럽게 혹은 낯설게 느낍니다. 마지막으로 시적 화자는 봄눈을 보면서 다시 겨울이 가는 걸 아쉬워하면서도 봄 기운을 느끼고 싶어하며 시를 마무리하지요. 한번 소리내서 읽어보시면 쉽게 아시겠지만 이행 일련으로 통일성이 있고 이음보나 삼음보로 짧게 끊어지는 호흡 때문에 정말 금방 창문을 연 기분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정지용 시인의 춘설 여기까지였고요. 지금까지 문학캐스터 레몬이었습니다.